그날 밤 나는 결국 칼을 뽑았다. 동탁의 등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미쳐다 헤아리지 못했다. 이 말을 남긴 사람,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일개 경비대장에서 출발해 한 국가의 승상이 되었고 훗날 위나라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 그의 이름은 조조입니다. 태평시대에는 유능한 신하였지만 난세에는 간웅이라 불렸던 인물이죠. 오늘 밤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그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조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해요. 중국은 진제국과 한제국이라는 400년 동안의 대제국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후한 말기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죠. 특히 10명의 환관들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십상시라는 말을요. 지금도 우리가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바로 그 십상시가 후한 말기 중앙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겁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에게 죄가 없어도 번번이 친족까지 벌하였고 백성이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 억지로 그것을 빼앗았다고요. 환관들의 만행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 갔고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까지 겹쳐지면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은 결국 반란 집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것이 환건적의 난이었죠. 이런 혼란한 시대에 질서를 잡기 위해 천하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환건적의 난이 진압된 이후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라 불릴 만한 인물이 중앙정치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바로 동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동탁과 관련된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잡아온 전쟁포로 수백 명을 끌고 와서는 혀를 뽑고 사지를 자르고 눈을 뽑아 삶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문무백관들이 공포에 떨면서 동탁에게 순종했다고 해요. 정말 엽기적일 정도로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중국에서는 동탁을 가리켜 악마의 심장을 가진 자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동탁은 황실에 들어갈 때 허리에 칼을 차고 신발을 신고 황궁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밤마다 황궁에 들어가 궁녀들을 범하기도 하고 황제의 용상에서 잠을 자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냥 황제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런 것을 중국 역사에서는 협천자 이령제후라고 하죠. 천자를 옆에 끼고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동탁이 역해 국정을 농단할 때 조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소설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 역사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조는 처음에 동탁에게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죠. 문제는 동탁을 암살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탁 옆에는 항상 삼국지 최고의 명장이자 무장이었던 엽보가 있었거든요. 엽보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장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엽보는 궁술과 기마술에 능했으며 힘 역시 남들보다 뛰어나 비장이라고 불렸다고요. 비장이란 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행동이 매우 빠르고 용맹한 최강의 장수를 나타낸 표현이죠. 게다가 엽보는 적토마라는 명마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하룻밤에 천리를 간다는 바로 그 적토마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중 여포, 마중 적토. 사람 중에 가장 용맹한 자는 여포이고 말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적토마라는 뜻이죠. 이렇게 따지면 동탁이라는 사람이 그런 여포를 수하에 둘 정도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포를 양자로까지 삼았다고 하니까요. 드디어 조조가 동탁 암살을 계획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조조는 당시 국무총리직에 해당되는 사도직에 있었던 왕윤을 찾아가 동탁 암살을 모의하게 돼요. 조조가 말했죠. 제가 몸을 굽혀 동탁을 섬긴 이유는 틈을 타서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왕윤은 기꺼이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보검을 조조에게 빌려줬어요. 조조는 늦은 밤을 이용해 동탁을 찾아갔습니다. 조조가 늦게 오자 동탁이 이유를 물었어요. 조조는 제가 타고 온 말이 늙고 야위어서 좀 늦게 왔습니다. 라고 답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동탁은 여포에게 조조를 위해 좋은 말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조조가 계획했던 계략이었어요. 강력한 무장인 여포가 동탁 옆에서 벗어나게 되면 동탁을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경계심을 푼 동탁에게 접근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동탁은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조조가 칼을 뽑아 암살을 시도하는 순간 동탁이 거울을 보다가 거울에 비친 조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포도 막 들어오게 됐죠. 위기의 순간 조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조는 재빨리 무릎을 꿇으며 칼을 동탁에게 바쳤습니다. 승상님께 바칠 보검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동탁에게 칼을 헌상하면서 위기는 모면했지만 조조는 여포가 가져온 말을 갈아타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실제 역사서에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동탁이 조조에게 관직을 하사하면서 나와 함께 천하를 도모하자고 제안했는데 조조가 그걸 거부하고 고향으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죠. 황제의 명을 받들어 관직을 줬는데 그 관직을 거부하는 것은 어명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어요. 그래서 조조는 도망가야 했던 거죠. 소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동탁과 조조가 대립하는 극적 장치로 활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조조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조는 동탁 암살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동탁은 조조가 도망간 걸 알고 현상금을 걸면서 그를 추적했죠. 조조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와 의형제 관계를 맺고 있던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모처럼 의형제 같은 지인의 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백사는 음식 준비를 시키고 술을 구하러 나갔어요. 조조는 방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 가는 소리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묶어놓고 죽일까? 어떻게 할까? 이 소리를 들은 조조는 여백사 집안의 가족들, 기록에 의하면 8명을 모두 현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소리는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였어요. 오해였던 거죠. 그들은 조조를 대접하기 위해 돼지를 잡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는 그 밤에 여백사의 집을 빠져나와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여백사가 술을 사들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자 조조는 여백사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소설에서는 그때 조조 옆에 진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진궁은 너무 놀라며 왜 죄 없는 여백사마저 죽이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조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결코 천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이 말은 조조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천하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드러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무릅쓰고 비정하게 결단을 내리는 조조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 어떤 모종의 사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다른 역사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른 기록을 남겼죠.
왕침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백사는 마침 집에 없었고 여백사의 아들과 그 손님들이 함께 조조를 협박해서 조조의 말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자 조조는 직접 칼을 뽑아 그들을 찔러 죽였다고요. 이렇게 보면 정당방위 같은 것이었던 거죠.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국지 전반부에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조조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조조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소설에서 조조는 완전히 악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조조하면 간사한 이미지가 강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조는 고향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그 재산으로 약 5,000명의 의병을 귀합했고 천하의 반동탁 연합군을 모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각지의 태수들과 호족, 영웅들이 동참하면서 반동탁 연합 세력이 형성됐죠. 바로 이때의 조조는 일생의 라이벌이 될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유비였습니다. 여러분은 유비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대부분 유비는 너그럽고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항상 백성을 위하는 위민 정치를 펼쳤던 사람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조조하고는 상당히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죠. 유비의 외모에 대해서 역사는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키가 7척 5촌이고 두 손이 무릎까지 닿으며 눈으로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었다고요. 팔이 무릎까지 온다니 좀 이상하죠? 귀가 크다는 것도 특이하고요. 사실 이런 묘사는 유비가 비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였어요. 귀가 크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팔이 길면 네트워킹이 잘 되어 친구들이 많아서 정보가 많이 온다는 뜻이었죠. 뭔가 비범하고 뛰어난 인물을 묘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이 외모 묘사는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외모와도 유사해서 유비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연결되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유비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유비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우고 작은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 행정단위의 관리가 찾아왔을 때 유비가 계속 만나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피하고 안 만나주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200대의 곤장을 때리고 도망간 일이 있었답니다. 때리고 도망간 거예요. 소설에서는 이 역할을 장비가 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마 나관중이 생각할 때 그가 그리고자 하는 유비의 캐릭터와 맞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장비로 바꿔서 유비의 단점은 약화하고 장점을 부각시킨 거예요. 삼국지에서 너무나 중요한 관우와 장비가 실제 역사서에는 아주 미약하게 보조 출연자에 불과할 정도로 짧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관우의 유명한 일화들, 예를 들어 술잔이 식기 전에 적을 베고 돌아오겠다는 유명한 말도 사실은 삼국지 연의의 창작이에요. 동탁을 제거하려고 모였지만 일이 진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탁에게는 항상 여포가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 전투를 벌여도 연합군의 장수들이 여포에게 당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장수가 나서서 여포와 겨루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장비였어요. 장비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여포의 무력은 정말 대단했기에 관유가 나와서 도와주고 유비도 나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3대1로 싸운 건데 이 전투는 삼국지 전반부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인중 여포, 마중 적토라며 여포의 뛰어남을 인정했던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여포라는 인물은 개인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도덕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져요. 지금도 직장에서 여포 같은 사람이라 표현한다면 개인 능력은 있지만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이나 규칙을 다 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로라 하는 영웅들이 반동탁 연합군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탁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연합군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조도 명분을 잃게 되면서 연주 지역으로 돌아가 여기를 근거지로 삼아 천하를 도모하며 시기를 엿보게 됐죠. 그런데 뜻밖에도 동탁은 곧 죽음을 맞게 됩니다. 대체 동탁을 죽인 건 누구였을까요? 조조도 아니고 원소도 유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키던 여포였어요. 동탁 제거를 위해 가장 준비했던 사람은 사도 왕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탁 옆에 여포가 있다는 거였죠. 왕윤은 여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왕윤 옆에는 수양딸 같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초선이라는 유명한 미인이었습니다.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이죠. 초선은 다른 미인들과 달리 남성 사회의 파워게임에서 이용되는 도구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여성 영웅이었죠. 양아버지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유명한 미인계를 통해 결국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시켜서 여포는 동탁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동탁이 죽은 다음 그의 시체를 저자거리에 버리고 그의 배꼽에다가 심지를 꽂아 불을 붙였는데 그게 며칠 동안 불이 타올랐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져요. 그만큼 그는 살이 많고 비만이었다는 뜻이겠죠. 정사 역사에서는 초선이 등장하지 않아요. 가상의 인물인 거죠. 다만 동탁 주변에 있던 시녀와 여포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나 봐요. 여포는 이것이 들킬까봐 항상 전전긍긍했고 이 점을 알고 있던 왕윤이 여포를 이간질하면서 여포가 동탁을 배반하고 죽이게 된 거죠. 여포는 동탁을 죽인 후 여러 영웅들에게 의탁하면서 시기를 엿봤습니다. 모두가 여포를 자기 휘하에 두고 싶어 했어요. 너무 뛰어난 용장이었으니까요. 조조도 나중에 여포를 생포한 다음 자기 밑에 두려고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결국 여포는 조조에게 잡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유비가 조조에게 한 말 때문이었어요. 갈등하던 조조는 유비의 말을 듣고 결국 여포를 죽여버렸죠. 또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포의 손에 동탁이 죽고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던 조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허난성에서 조조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한 인물이 큰 역할을 했어요. 바로 동탁을 피해 도망온 어린 황제, 헌제였습니다. 헌제가 조조에게 조서를 보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글을 보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던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가 황제를 보호하는 것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조조는 헌제에게 수도를 옮기자고 제안해요. 자신이 있는 허도는 매우 유리한 지역이고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보통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조조는 어린 황제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을 황제에게 직접 바쳤습니다. 이때 조조가 황제에게 한 말이 있어요. 폐하, 이 재산과 물건은 본래의 황제와 이 나라의 것입니다. 어린 황제는 크게 감동을 받았죠. 진짜 욕심이나 무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황제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동탁에게는 두려워서 따랐다면 이제는 조조를 너무 의지하게 되면서 나라의 권력은 모두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사서 진수의 삼국지 무제기에 보면 조조가 내렸던 글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는 천하가 크게 혼란하고 제후들이 할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나라에 내가 없어진다면 몇 사람이 황제를 참칭할지 또 몇 사람이 왕을 참칭할지 알 수 없다. 욕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처음부터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조는 황제를 동탁처럼 폐위시키거나 죽이지 않았어요.
항상 황제를 옆에 두면서 자신은 몸을 낮추고 웅크리며 때를 기다렸던 거죠. 왜 조조는 그런 행보를 했을까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조조가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천자를 폐위시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황제를 폐위시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동탁 연합군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반조조 세력이 형성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조조가 권력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거나 존투하는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민간인들을 약탈하는 경우가 많았죠. 농민들은 그럴 때마다 피해를 받습니다. 조조는 민간인 약탈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어떤 작전을 하거나 행군을 하더라도 밭이나 논, 특히 보리밭 같은 곳을 망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조조가 공교롭게도 말을 타고 행군하다가 보리밭을 밟아버렸습니다. 조조의 말이 밟아버린 거예요. 조조는 부하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부하가 대답했죠. 신분이 높은 분에게는 죄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만약 내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누가 이 법률을 따르겠느냐? 역정을 내면서 조조는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조조가 칼을 뽑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일종의 형벌이었어요. 고형이라고 하는 형벌이었죠. 신체 훼손을 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엄청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엄격한 법률의 중요함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병사들은 생각했겠죠. 나는 걸리면 죽겠구나. 조조는 또한 둔전제라는 유명한 토지제도를 시행했어요. 군인들에게 주인 없는 땅을 개척하면 그 땅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는 세금도 걷고 군인들에게 월급도 주고 전쟁 시에는 군량미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조조는 구현령이라는 인재 등용 정책을 반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능력이 있으면 등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점이 있든 출신 성분이 어떻든 능력만 있다면 인재로 등용하겠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품성을 떠나서 그 인재를 반드시 품고 활용하겠다는 조조의 용인수를 나타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니까 그들은 조조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 능력을 조조에게 바치게 됐던 거죠. 하지만 조조에게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조 일생에서 최대 최악의 악행으로 손꼽히는 서주 대학살 사건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민간인 학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서주 백성이 죽고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강이 붉게 물들고 막혀서 흐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개와 닭까지 모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조조의 개인적 원한과 보복에 따른 것이었어요. 조조의 아버지 조숭이 도겸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보복을 위해 서주의 무고한 백성들을 대학살한 거예요. 이것은 그 이후 역사에서도 조조가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냉정함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이 과정을 통해 조조는 보다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조금씩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조의 죄를 고하는 각지의 상소문이 올라와도 황제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조가 상소문을 올리는 사람들을 사전에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황후의 가족들이 조조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분노해서 칼을 차고 가서 황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조조의 모습을 보고 유비도 조조 암살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유비가 어떤 인물인지 떠보기 위해 유비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다가 조조가 유비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이 시대의 천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유비라면 여기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유비는 다른 사람들을 열거하기도 하고 이 질문을 회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조조가 유비에게 답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천하의 영웅은 바로 그대와 나뿐이다. 그때 마침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렸는데 깜짝 놀란 유비는 먹던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비는 이렇게 행동하면서 마치 자신은 그렇게 대범하고 야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천둥 치는데도 놀라서 수저를 떨어뜨리는 소심한 사람처럼 연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비의 연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역사책에 나오는 실제 얘기예요. 역사책에서 많지는 않지만 유비를 캐릭터로서 흥미롭게 묘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 조조는 유비가 결국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비를 반드시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유비는 이 상황에서 조조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원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소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조조의 군사들과 만나게 되면서 싸움에서 크게 패배했어요. 유비와 장비 그리고 관우는 서로 생사를 알 수 없이 전투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비와 떨어져 있는 관우의 얘기를 들은 조조가 그를 자기 휘하로 만들고 싶어서 접근하게 됐어요. 조조는 관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유비의 생사를 확인하고 유비가 살아있다면 그때는 그대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만약 유비가 정말 죽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라. 그러면서 조조는 관우에게 선물도 주고 관직도 주면서 끊임없이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관우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선물들을 그대로 쌓아두고 봉인만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여푸가 타던 명마 적토마를 선물했습니다. 그 많은 선물도 쳐다보지 않았던 관우였지만 이 적토마만큼은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왜 관우가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내가 이 말이 있으면 유비 형님을 더 빨리 찾아갈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관우에게는 탈출하고 유비를 만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조조로서는 정말 크게 낙심했겠지만 동시에 저 사람은 정말 충의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두 가지를 다 느꼈을 거예요. 더 탐나기도 하고 말이죠. 관우의 충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중국에서 관우는 정말 의리의 아이콘이에요. 신이죠. 송나라 때부터 황제로부터 서민들까지 모두 관우를 신격화해서 제사도 지냈고 지금도 중국 일부 지역에서 그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주로 모시는 신이 관우예요. 수많은 역사 위인이 있지만 죽은 이후에 민간에서 신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은 거의 드문데 동아시아에서 관우의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우가 조조 옆에서 계속 유비에게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던 그때 조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조조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원소였죠. 조조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둘은 운명의 만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삼국지의 적벽대전, 이릉대전과 함께 3대 전투라고 불리는 관도대전입니다. 당시 원소의 병력은 조조군의 약 10배였어요. 7만 대 70만이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좀 과장이라고 생각해서 대략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0만 정도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차이죠. 병력뿐만 아니라 영토도 원소가 압도적으로 넓었어요.
조조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지역은 예주와 연주 정도였지만 원소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지역은 무려 4개의 주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영토, 행정구역수, 인구수 모두 원소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다만 조조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황제가 옆에 있다는 것 말이죠. 관도는 한나라의 도읍 허도로 가는 길에 중요한 길목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황하 중하류 유역, 정중앙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배꼽 같은 지역이었어요. 중원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관도를 둘러싸고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싸움이 이어지기를 무려 8개월 동안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원소가 유리했죠. 압도적으로 병력과 물자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조가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조조와 원소의 관도대전, 그 백마전투에서 두 사람의 명운을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최고 명장 알량을 선봉으로 원소는 압도적인 대군을 이끌고 백마로 진격했어요. 하지만 원소군에 맞서는 조조군에게도 히든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관우였어요. 관우가 이때 조조 밑에 있었잖아요. 의를 지키기 위해 관우가 조조를 도와 압도적인 원소의 대군과 맞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원소의 명장 알량과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관우는 여기서 알량을 이기고 처형하게 됩니다. 역사서인 삼국지 관우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우가 알량을 발견하고 만명이 운집한 무리 중으로 말을 달려가 알량을 찌르고 그의 목을 베어 돌아왔다. 원소 휘하의 여러 장수들은 당할 자가 없어 마침내 포위를 풀었다. 관도대전의 중요한 첫 번째 전투인 백마전투에서 조조군은 사기가 더욱 높아지고 병력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됐죠. 두 번째 전투에서 조조는 특별한 방법으로 원소군에게 맞설 계획을 세웁니다. 보통은 군사들이 앞에서 전투할 때 뒤에서 끊임없이 후방부대가 군량미와 말먹이를 보충하게 되죠. 이것을 보급이라고 하는데 보급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조조는 이 보급을 이용한 전술을 썼어요. 군량과 말먹이를 앞에 두고 군사들은 모두 뒤로 배치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군량과 말먹이가 있으면 상대방이 걸려들 거잖아요. 막 오면 군사가 뒤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덮치는 거예요. 백마전투에서 뜻밖의 패배를 한 원소군은 약 6,000명의 군사를 보내 조조를 추격했습니다. 백마에서 관도로 후퇴하고 있던 조조는 마치 쫓기는 듯 유인전술을 펼쳤어요. 말을 비롯해서 무기료, 식량, 말먹이나 군량미 같은 것들을 버려둔 듯 매복을 했죠. 쫓아가던 원소군은 이것까지 버리고 도망갔구나 하면서 그것을 수습하느라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조조의 약 600여 명 군대가 급습하면서 이번에도 원소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바로 여기서 원소의 명장인 문추가 조조의 매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알량과 문추라는 두 명의 명장이 초기 전투에서 모두 희생당하게 된 거죠. 이 전쟁에서도 상대적으로 병력이 적었지만 조조는 원소군을 격파했고 원소군의 사기는 급전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소는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병력이 많다며 속전속결로 조조를 끝장내려고 결심했어요. 이때 원소의 책사 중에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허유가 조조에게 이길 수 있는 계책을 알려줍니다. 원소의 책사인 허유가 조조에게 계책을 알려준다? 좀 이상하죠? 허유는 원소에게 지구전으로 이 전쟁을 몰고 가서 조조를 관도성에 고립시키고 허도에서 황제를 모셔오면 원소가 승리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허유는 실망하면서 원소를 저버리고 조조에게 오히려 가게 됩니다. 배신한 거죠. 투항할 때는 중요한 정보나 작전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허유가 조조에게 고급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바로 원소군의 주요 보급로였어요.
그 보급로를 차단하면 저 많은 원소군도 꼼짝 못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그때의 조조의 참모진들은 투항한 허유에 대해 반신반의했어요. 듣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조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유의 정보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걸 받아들여 이 전투에 적용했고 원소의 주요 보급 창고를 찾아서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조조는 관도대전의 승기를 잡게 됐어요. 비록 적군의 말이지만 그것을 경청하고 수용해서 자신의 승리에 활용한 조조의 용인술, 이것은 당시로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조조가 남긴 시 중에 단가행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시에서도 조조가 얼마나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어요. 산은 그 높음을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그 깊음을 꺼려하지 않는다네. 옛 성현인 주공은 인재가 찾아오면 먹던 음식도 뱉고 맞이했다는데 나 또한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리라. 조조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조비와 조식도 문학가로 이름난 인물들이었어요. 조조와 그의 아들들이 남긴 문학작품들을 당시 연호를 따서 건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전까지의 시가 형식적이고 예제적인 딱딱한 것이었다면 건한문학은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의지를 담아서 5글자의 오원 형식으로 시를 작성하면서 형식미를 갖추게 되었죠. 문학사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0분의 1 혹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원소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화북 지역을 조조가 장악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조는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투가 끝나고 조조의 군대가 원소의 진영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조조의 부하들이 원소와 내통했던 문서들이 발견된 겁니다. 스파이의 증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조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조는 원소에게 보낸 그 비밀 문서들을 확인했지만 이것을 모두 태워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역사서인 위서춘추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조조가 편지를 태우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볼까요? 원소가 워낙 강해 나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진짜 놀라운 말이죠. 자기도 그 강력한 원소에게 이긴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하물며 다른 병사들은 얼마나 반신반의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인간적인 모습이니 우리는 승리했으니 더 이상 이 얘기는 묻어두자는 거였어요. 조조는 이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럴 때 조조 밑에 있던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더 충성하게 됐겠죠. 이 모습으로 군자들의 신임을 더욱 얻게 됐던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 결국 화병을 얻었던 원소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조는 한때 그의 동료였고 적으로 맞섰던 원소의 무덤을 찾아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원소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는 얘기는 소설이 아니라 정사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8개월간 이어졌던 기나긴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둔 조조. 당연히 조조의 세력은 급격히 커졌고 훗날 위초고 삼국 중에서도 조조가 차지한 중원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명분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을 조조가 확보했던 거죠. 여러분이 삼국지 연의를 읽게 되면 유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 매혹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수의 삼국지가 정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알고 계신가요? 정사는 황제들의 역사를 기록한 본기편과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전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기와 열전을 모두 기록할 때 정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황제들의 역사를 기록한 본기편에 진수는 누구만을 넣어줬을까요? 바로 조조입니다. 조조만이 본기편에 수록되어 있고 손관과 유비는 모두 그냥 열전편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 역사는 분명하게 역사의 정통성, 즉 황제로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조조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조와 그의 아들들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삼국지 연의가 쓰여진 시대는 정사 삼국지가 쓰여진 시대로부터 무려 1000여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너무 많은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정사와 소설 사이에는 많은 변화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이야기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특히 송나라 이후 주자학적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조조보다는 한나라 황실인 유비, 법가적인 조조보다는 유가적인 유비를 중심으로 해석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곡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역사의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의로 결국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지 연의로 인해 오히려 유비에게 정통성이 있고 조조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많이 씌워진 것은 아닐까요? 조조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평시대에는 그는 유능한 신하이지만 난세에는 그는 간웅이다. 일개 경비대장에서 출발해서 한 국가의 승상, 그리고 훗날 위나라의 왕이 됐던 사람. 중국에 전해지는 조조의 초상화를 보면 매서운 눈매를 가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눈매가 인자한 느낌이 아니라 쫙 올라가 있죠. 조금 냉정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그려진 겁니다.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조조가 이룬 대업은 정말 그의 밝은 지략에서 나온 것이고 가히 역사상 시대를 초월할 만한 인물이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 중 한 사람인 당태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당태종은 세상의 어떤 역사의 군주와 비교해도 내가 더 뛰어날지 모르지만 조조와 비교하면 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그는 난세의 영웅이다. 극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난세의 영웅인가, 권력에 미친 역적인가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조가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국은 진제국과 한제국이라는 400년 동안 고대 제국을 완성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후한말의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십상시라 불리는 10명의 환관들이 중앙 정치를 좌우지했고 백성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 갔죠.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은 반란 집단으로 전환됐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질서를 잡기 위해 천하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폭군 동탁이 중앙 정치를 장악했어요. 동탁의 악행은 이로 말할 수 없었죠. 바로 이런 혼돈의 시대에 조조가 등장한 겁니다. 오늘 밤 우리는 조조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동탁 암살을 시도했던 젊은 날의 조조, 여백사 사건에서 보여준 냉혹한 결단력, 반동탁 연합군을 이끌며 명분을 쌓아가던 시기, 황제를 보호하며 권력을 장악해가던 과정,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서주 대살육이라는 악행을 저지른 모순, 그리고 관도대전에서 보여준 뛰어난 전략과 포용력. 조조는 한 가지 색깔로 정의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인재를 아끼고 부하들을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권력을 추구했지만 황제를 폐위시키지 않고 명분을 중시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법 앞에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며 보여주기도 했죠. 조조를 두고 당대 사람들은 태평시대의 유능한 신하, 난세의 간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사가 진수는 그를 황제의 반열에 올려 본기편에 기록했고 당태종은 그와 비교하면 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며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1000여 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삼국지 연의에서 조조는 간사하고 욕심 많은 악역으로 그려졌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조조는 그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었던 복합적인 인간이었을 겁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듭니다. 하지만 영웅이 난세를 만들기도 하죠. 조조가 없었다면 후한말의 혼란은 더 오래 지속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조가 있었기에 더 많은 권력 다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역사는 항상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인물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밤 조조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대를 읽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혼란한 시대에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얻음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어요. 둘째, 인재를 아끼는 것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조조의 구현령, 즉 능력만 있다면 출신이나 도덕성을 따지지 않고 등용한다는 정책은 많은 인재들을 그에게 모이게 했죠. 셋째, 냉정함과 따뜻함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때로는 냉혹하게 결단을 내렸지만 관도대전 후 배신자들의 편지를 태워버린 것처럼 포용력도 보여줬어요. 넷째,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황제를 폐위시키지 않고 명분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권력은 자신이 장악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조의 한계도 봐야 합니다. 서주 대학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행이었어요. 개인적 복수를 위해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것은 그의 일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황후를 죽이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죠. 조조는 완벽한 영웅도 완전한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난세를 살아간 한 인간이었어요. 뛰어난 능력과 야망을 가졌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집착도 있었던 인간 말이죠. 역사는 조조를 정사에서는 황제로, 소설에서는 간웅으로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조조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일 뿐 어느 것도 완전한 진실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입니다. 조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권력과 도덕,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가? 진실의 기록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조조의 일생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는 난세를 살아간 한 인간의 복잡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신하였고 간웅이었으며 영웅이었고 때로는 악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한 인간이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흐르고 시대는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선택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줬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내일 밤에도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세야,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